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한 해피금융 아카데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석재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으니까 코로나가 머지않아 사라져서 예전과 같은 생활을 다시 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잘 쓰시고 손도 잘 씻으시면서 조금만 더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은 노후 세금이 절세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잘 들으시고 세금 폭탄 안 맞고 알뜰하게 세금 절감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릴게요. 한번 잘 맞춰보십시오. 자, 인삼은 6년근일 때 캐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그러면 산삼은 언제 캐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다들 잘 맞추고 계시는가요? 몇 년 근을 캐야 될까요? 정답은 보는 즉시죠. 네, 인삼은 키우는 거지만 산삼은 키우는 게 아니고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인 거니까 산삼은 보자마자 바로 캐야 되겠죠. 다 맞추셨죠? 자, 다음은 또 우스갯소리로 해가지고 미워하는 놈 시리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가 공통적으로 미워하는 놈은 누굴까요? 어떤 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샘플로 보시면 앓느니 죽겠다는 놈,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겠죠. 다음 두 번째는 치과 의사가 미워하는 놈, 누가 있을까요? 어떤 놈을 치과 의사들이 미워할까요? 정답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씻겠다는 놈, 치과 의사들이 아주 싫어하겠죠. 다음은 한의사가 미워하는 놈, 자, 어떤 놈일까요? 앞에 두 문제 푸셨으니까 이제 점점 더 쉽게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답은 밥이 보약이라는 놈, 한의사들이 싫어하겠죠. 다음 문제는 산부인과 의사가 미워하는 놈은 누굴까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놈,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습니다. 다음 학원 강사가 미워하는 놈, 누굴까요? 정답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하는 놈. 그러면 배우러 안 오겠죠? 네. 마지막 문제는 변호사가 미워하는 놈. 변호사가 미워하는 놈은 두 놈입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두 놈을 맞추셔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는 법대로 살겠다는 놈. 두 번째는 뭘까요? 법 없이 살겠다는 놈. 네. 다 공감하시는 내용들인가요? 다 맞추셨죠? 네.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노후에 낼 세금도 별로 없는데 굳이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노후의 세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가를 살펴보면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이자 정치가인 벤자민 플랭클이란 사람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는 세금과 죽음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금은 죽을 때까지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사람은 하루에 4분의 1, 그리고 1년에 3개월은 세금을 내기 위해 움직인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유 한 팩, 초코파이 한 개를 사시더라도 거기에는 다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 다 아시는지요? 두 번째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는 증여나 상속, 유언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 증여를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유리한가의 문제도 모두 세금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노후에도 세금에 대한 절세가 꼭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세금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 폭탄은 세금을 제때 제대로 내지 않아서 엄청나게 많은 가산세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내는 세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한 동영상 하나 시청하시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월급 명세서에 원천 징수되는 세금 외에도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물건을 구입할 때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오늘 NTS 게시판에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물품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물품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가공되지 않은 농수축산물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데요.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흰 우유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흰 우유와 달리 딸기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붙는데요. 딸기 우유는 가공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가가치세는 판매 가격의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세금의 비율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는 세금도 있습니다. 수용차에 넣는 휘발유의 경우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 유류세가 47%가량 붙기도 하고 담배 한 갑에 포함되는 세금은 담배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각종 부담금을 포함해 무려 60에서 70%가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세금의 종류에는 크게 국가의 재정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국세와 도와 시, 군구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뉘는데요. 예를 들면 취득세나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구청이나 시청, 군청 등이 담당하는 지방세고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은 국세입니다. 또한 이러한 세금은 세금 부담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게 되죠. 이렇게 세금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 곳곳에서 내고 또 쓰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꼭 내야 하는 세금. 세금에 대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내면 더 좋겠죠? 네, 동영상 잘 보셨죠? 네,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세금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살 때 내는 취득세, 그 다음에 가지고만 있어도 내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 때 내는 양도세, 그 다음에 임대를 해서 할 때 내는 임대소득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 이전 관련해서는 증여세하고 상속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과 관련해서는 연금소득세, 임대소득세, 그 다음에 근로소득세, 이자소득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종합소득세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물건을 살 때 포함해서 내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모든 세금이 절세와 관련하여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과 함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동영상을 하나 간단하게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속증여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주식, 부동산 이런 다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시한폭탄은 바로 이 상속증여, 자산 이전의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그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많은 자산을 형성해 오셨어요. 그리고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것이 부모님 자산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그 자산이 자녀에게 이전될 텐데 그 이전에 따른 충격이 굉장히 클 것이라는 겁니다. 단지 상속증여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세금을 절세하는 전략만 가지고 고민하시는데 사실 절세도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자산이 이전되면서 세금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가족 간의 분쟁도 일어날 것이고요. 또 이 모든 것이 전국적으로 단기간에 벌어지거든요. 우리나라는요, 과거에 뭘 해도 좀 급하게 합니다. 인구도 급증했고요. 그래서 경제도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좋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급격하게 진행된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안 좋은 문제를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급격한 고령화, 그 다음에 급격한 출산율 저하,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벌어지게 될 일들이 바로 뭐냐면 급격한 인구 감소입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한 1, 20년, 20, 30년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사망하시게 되면 이 급격한 사망의 문제, 상속 중의 문제들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물론 자산이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 증여의 핵심, 다 말씀드리지만 미리미리 증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 미리미리 증여하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부모는 일단 자산은 있는데 자녀에게 주기를 싫어합니다. 줬다가 얘가 나를 부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괜히 뺏기기만 해가지고 내가 고려장면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안감 때문에 못 주시고 계십니다. 또 주긴 줄 수 있는데 줬다가 얘가 다 날려버리면 어떡할까? 지금 얘가 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위험 때문에 벌벌 떨면서 못 주고 계신 거죠. 자녀는 받고 싶어요. 근데 괜히 달라고 얘기했다가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죠. 그죠? 괜히 말 꺼냈다가 본전은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도 못하고 아버님 돌아가시면 얘기했다가 야 내가 죽으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하는 순간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인 상속증에 대한 부모와 자식 간의 토론과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눈치만 보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거죠. 이게 거의 모든 대부분의 가정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를 아세요? 아시겠지만 상속증여세율은 똑같습니다.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10억까지는 30%, 30억까지는 40%, 30억이 초과되면 50%입니다. 뭐 30억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강남에 집 한 채 있으면 기본적으로 30억이 넘어갈 거고요.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면서 내 의도와 관계없이 내 자산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 여러분 가진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국가의 세금으로, 상속세로, 증여세로 납부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제가 강의할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국가만 부자 된다. 무슨 얘기냐? 어부질이라는 거 아시죠? 네. 도열새하고 조개하고 서로 물고 안 놓고 있어요. 서로 싸우니까 그걸 보던 지나가던 어부가 둘 다 잡아가지고 간다는 거죠. 결국은 부모와 자식이 잘 협의해서 상속증여의 문제를 미리미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걸 안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가 결국 어느 순간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로 인해서 자산이 급격히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을 국가가 싹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난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을 거야. 뭐 다 세금을 낼 거야. 난 사회에 기부할 거야. 이러신 분들은 상속증여의 문제를 미리 준비하실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내가 자녀에게 일부라도 물려줘야 된다는 자금이 있으시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상속증여의 문제를 미리미리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상속해 주시는 거지만 살아있을 때 주시면 미리 증여하는 것입니다. 자, 증여의 몇 가지 핵심 포인트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증여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만 19세 이상 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 증여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가지고 자녀에게 일정한 자금 만들어주시는 거 해보시고요. 상속증여에서 가장 좋은 방법, 절세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은 자녀의 소득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에서 소득이 없으면 사실상 기본적으로 세금을 절세하면서 넘겨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취직해서 소득이 생기는 순간부터는 굉장히 많은 증여 전략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녀의 소득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소득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증여해가지고 배당소득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영상에서 한 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의 마지막 핵심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증여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조금씩 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시금 목돈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세금 문제도 크고요, 자녀가 그것을 날릴 가능성도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일시금을 주면 굉장히 위험이 커지게 되죠.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조금씩 주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방법이 뭐냐? 자녀의 소득을 저축시키시고 자녀의 생활비를 부모가 지원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아직 결혼 안 하고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모 집에 얹혀 살고 있고 소득이 있는 자녀가 왜 자기 돈으로 밥을 먹죠? 왜 자기 돈으로 커피를 마시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기 돈으로 밥을 먹을 이유가, 자기 돈으로 커피를 사 마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모든 기본적인 생활비는, 상식적인 수준의 생활비는 부모가 지원하시면 돼요. 걔가 소득이 없다면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소득이 있어요. 아직 분간 안 했어요. 독립을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 생활비는 부모가 다 대주시는 거고요. 애는 그걸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월급으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월급으로 저축해야죠. 한 푼도 빼놓지 말고 저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아이는 그 월급을 통해서 돈 모을 생각만 하게 됩니다. 다른 동기들이 월급 똑같이 200만 원 받아가지고 술 먹고 커피 먹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하면서 돈 다 쓰고 있을 때 얘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걸로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걸로 삼성전 전자 주식을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아서 한 달에 40주씩 꾸준하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는 10년 후에 그 회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은퇴가 가능한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부모님은 한 번에 주기 싫고 자녀는 달라고 하긴 뭐하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눈치만 보고 지나갈수록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된다. 자,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지원하고 그 자녀가 소득을 가지고 꾸준하게 저축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도 진행될 것이고 자녀도 그 돈을 가지고 차차 모아가면서 저축 습관 그리고 큰 돈이 한 번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큰 위험도 없을 것이고 세금 부분도 훨씬 줄여가면서 합리적인 효율적인 자산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자녀와 집중적으로 진지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걸 지금 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루시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곶감한 부자 됩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신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서 그럼 지금부터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증여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그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의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이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3%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기한 내에 신고나 납부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추가되는데 신고를 안 했을 때는 20%, 그 다음에 원래 금액보다 금액을 줄여서 적게 신고했을 때는 10%, 그리고 납부기일을 초과해서 늦게 납부하게 되면 지연일수 하루당 0.025%를 더 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한 내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이게 한마디로 보면 좀 세금 폭탄을 더 맞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1억을 이제 증여받았는데 납부기일보다 30일을 만일에 늦게 냈다. 그러면은 저기 하루당 0.025%니까 그러면은 25,000원씩 해서 30일을 계산하게 되면 75만원을 더 내게 된다는 겁니다. 30일인데도 75만원이 더 나오니까 이게 몇 개월씩 늦게 되면은 몇백만의 세금 폭탄을 추가적으로 더 맞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늦게 신고 납부하지 않도록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액별 그 증여세율이 도대체 얼마만큼인지 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과세 표준별로 이제 공제 금액을 누진 공제 금액을 이렇게 공제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금액이 과세 표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세율이 계속 커집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따라서 그 부부 이제 공동 명의로 하거나 최대한 분산하여 증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액을 한꺼번에 크게 증여를 하게 되면 30억 초과 같은 경우는 50% 세율을 맞는다는 얘기고요. 1억 이하일 때는 10%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분산해서 이렇게 증여를 해야지만 세율도 적게 낼 수 있다. 이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제 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는 10년마다 그 공제 한도가 책정이 되는데요. 배우자는 6억 원, 그 다음에 성년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오늘 5천만 원을 증여를 하고 10년 후에 또 5천만 원을 증여해도 세금이 없다. 그게 이제 10년마다 이 공제 한도가 새로 책정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0년 안에는 요 금액만큼만 그 증여세의 그 공제 한도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금액이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면 다시 이 금액만큼을 또 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계 비속일 때는 10년마다 5천만 원,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일 때는 1,000만 원까지만 비과세가 됩니다. 참고로 돌아가시기 전 10년 내에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시더라도 뭐 돌아가기 전 얼마 전 10년 이내에 하시게 되면 그거는 증여세로 빠지는 게 아니고 상속세의 그 상속재산으로 포함이 돼서 한다는 점, 그것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증여세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여 재산에다가 증여하는 시점 이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을 합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된 채무하고 아까 그 증여 공제분을 차감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세 표준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금액별 세율을 곱하면 그게 납부할 증여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 한번 수치를 가지고 한번 증여 사례를 하나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금 1억 원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는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이전 10년 내에는 증여한 금액과 담보부채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겠습니다. 1억 원을 성년 자녀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 얼마만큼의 세금을 내게 되는지, 먼저 증여 금액이 1억 원이니까 성년 자녀는 증여대상 공제액이 5천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억 원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증여세율이 1억 원 이하일 때는 10%가 세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5천만 원에다 10%를 곱하면 500만 원이 증여세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3% 아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 3%는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감면을 받게 되면 실질적으로 500만 원에 15만 원을 뺀 485만 원을 최종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3개월 내에 납부를 안 하게 되면 아까 추징금이 더 추가된다고 그랬죠. 만일 3개월 내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20% 세액 가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500만 원에 20%인 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그리고 여기에 또 지연한 날짜가 있으면 지연한 날짜만큼 가산세가 하루당 0.025%씩 부과가 또 추가적으로 된다. 그래서 날짜를 기한 내에 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그럼 이번에는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증여는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10년을 하고 또 10년이 지나면 또 그 금액만큼을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해서 또 10년 지나고 또 하고 또 10년 지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증여는 빨리 할수록 좋다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한 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알짜배기 재산을 먼저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그 공제 한도는 증여 시점의 평가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한 이후 가격이 올라간 부분은 공제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짜배기 자산은 먼저 증여하라. 이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증여를 했으면 근거를 남기고 반드시 신고하셔야지 신고를 안 하시면 가산세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증여세에 이어서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다 아시겠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받게 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것도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실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증여세와 동일하게 기일 내에 자진납부를 안 하게 되면 자진납부를 하시게 되면은 3% 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한 내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무신고일 때는 20%, 과소신고일 때는 10%, 납부지연일 때는 하루당 0.025%로 해가지고 아까 증여세하고 가산세율은 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속세 금액별 세율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 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도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대해서 세금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상속세율도 이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 거에서 누진 공제액을 차감하면 그게 상속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율은 10%에서 50%까지 50%라고 그러면 상속하는 거에 절반을 내라는 거니까 세금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상속세에 대해서 잘 아시고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지 세금을 줄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는 기초공제 2억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 그 다음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인당 1,000만 원씩 해서 만 19세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금액이 일괄공제 5억 원, 5억 원보다 작을 경우에는 일괄공제 금액 5억 원을 공제 금액으로 간주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자녀공제 1인당 5천만 원을 쭉 계산을 한 게 5억 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최대 5억 원은 공제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자는 최소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이제 공제가 또 추가적으로 되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한테 공제되는 금액 일괄 공제 5억 원하고 배우자가 최저 금액이 5억 원인 금액 5억 원하고 해서 하여튼 간에 뭐 배우자와 자녀 한 사람만 있더라도 최저 10억 원은 일단 상속세 공제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자산 있죠. 현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율이 좀 다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금융자산의 20%가 공제 금액으로 잡히는데 최저 2천만 원에서 최고 2억 원까지 이렇게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따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12억 원을 상속할 때 상속세는 얼마인지 한번 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재산을 12억 원을 이제 상속을 한다고 했을 때 배우자한테 6억 원, 그 다음에 성인 자녀한테 6억 원을 두 명한테 상속을 한다고 했을 때 세금은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제금액은 아까 앞장에서 설명드린 기초공제 2억 원하고 그 다음에 성인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씩 두 명이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면은 기초공제 2억 원과 5천만 원씩 2명 1억 원 합하면 3억 원이죠. 그런데 아까 일괄공제 5억 원보다 작게 됐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5억 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5억 원이 공제금액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배우자 공제가 5억 원부터 30억 원까지 된다고 했으니 배우자는 6억 원 전체가 다 30억 원 이내이기 때문에 6억 원 전체가 다 공제금액으로 잡혀서 실제로 전체적인 공제금액은 11억 원이 공제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세 표준은 상속재산 12억 원에서 공제금액 11억 원을 뺀 1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상속세는 이 과세 표준 1억 원에다가 1억 원 이하의 세율이 10%니까 10%인 그 10%를 곱하게 되면 이제 1,0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납부하게 되는 상속세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러면 상속세 이제 계산 구조를 조금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상속 재산에서 아까 10년 내에 증여된 거는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10년 내 증여 재산을 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채무, 공과금, 그다음 장례비로 쓰여진 비용을 공제를 하고 거기에 아까 설명을 드린 상속 공제 금액들,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 배우자는 5억에서 30억, 금융재산은 2억 원 한도로 해서 2천만 원 이상 이런 상속 공제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세율을 곱한 금액, 이게 결국은 내셔야 될 상속세가 된다. 아시겠죠? 다음은 그러면 이 증여 상속을 할 때 뭐 금액을 줄인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줄여서 세금을 공제하면 좀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지 않겠냐,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증여 상속자금의 경우 의심받을 만한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 대상은 수증자가 자신의 힘으로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상속인의 상속 신고액이 적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게 되면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 신고액이 적은 경우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등 세금 폭탄을 또 추가적으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대처 요령은 금융회사의 대출 급여 등에 대하여 수입이나 소득을 제시하는 등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80% 이상 소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증빙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평가 금액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상속 재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그 애니메이션 만화죠. 또 만화 동영상을 하나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뉴스의 흥부입니다. 우리나라 개인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치우쳐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과도한 부동산의 비중은 소득 대비 높은 부동산의 가격과 부동산 불패 신화로 인한 과도한 부동산 투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버트! 앞으로 주택 공급률이 개선되고 주택 수요가 많은 3, 40대가 줄고 금융자산을 선호하는 4, 50대가 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은 이제 그만. 흥부야, 이런 뭐 하느냐? 내 원고를 가져다 내 자리를 넘보느냐? 저도 이제 뭐 알 만큼 안다고요. 그래. 그럼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부동산 세금에는 종합부동산세. 한 번만 더 까불어라. 그땐 국물도 없어.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고지서요. 뭐야? 세금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처분할 때 각각 부과됩니다. 먼저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고,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요. 형님, 이런 건 뭐예요? 그런 건 곁다리로 붙는 부수적인 거니 그냥 눈도장만 찍어두거라. 잠깐, 여봉? 그럼 우리 이번에 집 산 거 취득세 내야 해요? 입도 사요, 형님. 아직 안 냈어요? 으악까! 여보! 여러분,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후 30일 이내에 해당 시, 군,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안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랑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아유, 난 몰랐어요. 제때 잘 내서 가산세 안 무는 것도 절세 방법이에요. 알았어요, 여봉. 그건 그렇고 혹시 취득세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여봉, 취득세는 현실적으로 줄이기 힘들어요. 대신 부대 비용은 줄일 수 있지요.
취득 절차 복잡한 건 다 아시죠? 그래서 대부분 법무사에게 일을 맡기는데 법무사마다 수수료 차이가 나니 잘 알아보고 싼 쪽으로 선택하면 비용이 줄지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국민주택 채권은 은행에서 매입할 때 즉시 대파할 수 있지요. 미리 은행 사이트에서 즉시 매도 시 필요한 가격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혹시 보유하고 있다가 팔고 싶으면 증권사를 이용하세요. 일반 사채업자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아이, 그건 그렇고. 여보, 새로 산 집 보일러 바꾸고 샤시한 거 영수증은 챙겼어요? 그거 버렸는데. 아니, 그걸 왜 버려? 에이. 나중에 집 할 때를 생각해서 이런 영수증을 꼭 챙겨둬야 한다고요. 그래야 양도세가 적어져요. 양도세? 그게 뭐예요? 양도세란 부동산 등을 팔 때 가격 빼기 내가 살 때의 가격, 즉 보유하는 동안 상승한 가치에 대해 내는 세금이랍니다. 이때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해 내가 들인 비용, 즉 필요 경비는 세금 부과 안 하니 냉난방 시설, 발코니 개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등등 영수증 잘 챙겨둬야 해요. 알았죠? 예. 형님, 집 또 산 거 맞네. 치, 종합부동산세나 엄청 냈으면 좋겠다. 아니, 차놈이? 여봉? 종합부동산세요? 그건 또 뭐예요? 원래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각각의 부동산에 재산세가 부과되지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또 다 합해서 세금이 한 번 더 부과되는데 이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하지만 주택은 6억, 토지는 5억 초과하는 부분에만 과세한답니다. 어머어머, 어떡해. 우리 집 두 채 가격 합치면 10억이잖아요, 여봉. 하하하, 걱정 말아요. 종합부동산세는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부과하기 때문에 내 명의 집 5억, 여보 명의 집 5억 이렇게 따로 계산해서 종합부동산세 없어요. 아유, 그렇구나. 아, 역시 우리 여보가 최고요. 우리는 집이 한 채긴 한데 12억짜리예요. 어떻게 절세할 수 없을까요?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세요. 공동명의로 하면 각각 6억씩 보유한 게 돼서 6억 초과분이 없으니 종합부동산세 안 내도 됩니다. 나는 이번에 살던 집 팔려고 하는데 절세하는 방법 없나요? 이 경우도 팔기 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좋아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양도 차익이 지분별로 나뉘어져 과세되거든요. 누진세율인 양도세의 경우 적용세율이 낮아지지요. 또한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요. 하지만 서울 신도시 지역의 경우 보유 플러스 거주도 2년 이상 해야 면제된답니다. 하지만 9억 이상의 고가주택은 면제 안 돼요.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죠. 또한 부동산 증여 시에는 되도록 성인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공제액이 큽니다. 그리고 무담보 증여 들어보셨나요? 집과 함께 집을 담보로 한 재물을 같이 증여하면 증여세가 줄지요. 예를 들어 4억짜리 집을 증여할 때 대출 2억까지 함께 증여를 하게 되면 대출 부분은 증여 안 한 게 되어서 세금이 줄어들어요. 단 증여하는 대상이 소득이 있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재물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여봉? 아이, 뭐해요. 빨리 집들이 준비하러 가야죠. 새로 산 집 구경 온다고 친구들이 난리예요. 알았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공부하기로 해요. 네, 동영상 잘 보셨죠? 네, 그러면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럼 주택을 팔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팔 때는 1세대 1주택이면서 9억 원 이하 임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만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세 방안으로는 그 왼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세 표준 계산 시에 필요 경비를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요. 인테리어나 그다음에 샤시 등 그 집에 관련된 그 수리 비용,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법률 경비 등 필요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 두셨다가
공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오랫동안 보유 및 거주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추가로 최대 80%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는 보유 조건만 따졌었는데 2021년 올해부터는 보유 기간과 더불어서 실제 거주 기간을 같이 따지는 조건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율도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었는데요. 변경사항은 작년까지 최고세율이 42%였는데 올해부터는 10억 초과 구간을 신설을 해서 45%까지 부과하는 것으로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율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세 표준에 대하여 금액별로 6%에서 최대 45%까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주택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2021년 1월 1일부터 변경되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주택 보유한 기간만 따져서 3년 이상 보유 시 24%부터 10년 이상 보유 시 80%까지 표에서 보시는 보유에 해당하는 공제율이 2배가 공제가 됐었는데 2021년 1월 1일부터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유기간에 거주기간을 추가해서 3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 그 다음에 2년 이상 거주 시 또 최대 40%로 분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유와 거주에 해당비를 합산해서 공제하는 걸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시로 10년 보유 5년 거주인 경우에는 몇 프로가 공제되냐면 10년 보유기 때문에 10년 이상인 40% 하고요. 그 다음에 5년 이상 거주인 20%, 이 둘을 합친 60%가 공제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유하고 거주 두 가지 조건을 따져서 공제를 해주게 바뀌었다. 그 점도 변경됐다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을 2년 미만, 그러니까 2년을 보유 못하고 판매할 때는 그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높은 세율을 적용했었는데 이 부분도 올해 이제 6월 1일부터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될 내용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는 현행 4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요. 그 다음에 2년 미만인 경우에도 6에서 42%에서 60%로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2주택, 3주택 중과세에 대해서도 현행 대비 10%포인트씩 다 높아질 예정입니다. 세금이 어마어마하죠. 이어서 양도소득세 세금 계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경비, 아까 뭐 인테리어 비용이나 부동산 경비 이런 것들을 빼고 그러면 이게 양도차액이 됩니다. 결국은. 그럼 여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금 전에 앞전에서 보여드렸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양도소득이 되고 여기에서 그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해서 250만 원이 또 기본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요거를 빼고 나면 그게 가세 표준이 되고요. 여기에 세율을 6%에서 45%까지 곱하게 되면 요게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세 세금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 주택을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은 몇 월 며칠까지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힌트를 드리면 신고 기한은 주택을 매각한 달 말일부터 매각한 날짜에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13일이 매각한 날이니까 그 달의 말일이니까 그러면 8월 31일이 되겠죠. 그때부터 2개월 이내니까 두 달을 더한 10월 31일이 양도소득세 신고 기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부부 공동 명의가 유리한가? 요즘 이제 부부 공동 명의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 간단하게 또 동영상을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인 경우 부부 공동 명의를 했을 때 단독 명의와 비교해서
주택 관련 각 세금에서 어떤 장단점과 주의사항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신규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가격과 다주택 여부, 그리고 신규 취득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등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고 세금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단독명의는 이렇게 부과된 세금을 명의자 한 명이, 공동명의는 명의자 둘이 반씩 나누어서 내는 거라 단독명의로 하든 부부 공동명의로 하든 세대 입장에서는 내는 금액이 동일해서 특별한 유불리는 없습니다. 다음은 증여세인데요.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은 유상으로 매매를 통해 취득할 수도 있지만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요즘은 남편 단독 명의로 소유했던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돌리기 위해 증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주택가액의 50%를 남편이 아내에게 무상으로 주게 되는 것이고, 이 50% 지분의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부부간에는 증여 금액이 10년간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증여로 신규로 지분을 취득하는 쪽에서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는 증여를 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이라 단독 명의를 유지하거나 처음부터 공동 명의로 했었다면 낼 필요가 없는 세금 비용이니까요. 단독 명의로 했다가 공동 명의로 다시 돌리는 것은 일단은 비용상 불리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할 때는 해당 주택을 신규로 취득했을 때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절세를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재산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하는데요. 이렇게 부과된 금액을 단독 명의는 혼자, 공동 명의는 둘이 반씩 내는 거라 세대를 기준으로 보면 단독 명의나 공동 명의나 똑같은 금액을 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종부세인데요. 금년에 부부 공동 명의가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종부세인데요. 종부세는 단독 명의냐 공동 명의냐에 따라서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본공제 금액,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논란은 세액공제 적용 여부였는데요. 2021년부터는 부부 공동명의도 기본공제를 단독명의와 같은 9억을 적용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종부세에서 공동명의가 좀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12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내다가 12억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공제 9억과 세액공제 적용을 선택해서 종부세를 더 줄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2021년부터 종부세가 이렇게 변경되니까 기존 단독명의였던 세대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하지만 이 경우 발생하게 되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증여세, 취득세 비용도 금액이 커지니까요. 공동명의 전환으로 종부세가 절감되는 금액과 증여 관련 발생 비용을 꼼꼼히 비교해서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본 후에 실익이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임대소득세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는 기준은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기준이지만 소유한 1주택을 임대 주고 본인들은 전세 사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도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월세를 받고 있으면 주택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로 발생하는 소득 총액을 한 명의 소득으로 잡는 것보다는 두 명이 각각 반씩 번 것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더 유리합니다.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 종합과세 방식을 적용할 때는
더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할 때는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적용해서 더 유리해지기 때문인데요. 결과적으로 납부할 소득세 금액이 더 적어지기 때문에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세에서 공동명의는 세금 절감 효과만 생각하면 안 되고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건강보험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닌다면 건강보험을 따로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부부 중 한 명만 직장을 다니고 다른 한 명은 배우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인 상태라면 공동명의 관련 건강보험 이슈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임대해서 임대소득세 납부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였던 배우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특히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높고 임대소득이 클수록 그리고 피부양자인 배우자 명의로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많을수록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쉬운데요. 만일 이런 상황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큰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소득이 있는 주택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바꿀까 생각 중이라면 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위험은 없는지,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보험료는 얼마나 내게 될지 등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임대소득세 절감 금액과 건보료 예상 금액을 비교해보고 보다 절세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주택 양도소득의 경우 주택 양도차익을 모두 한 명의 소득으로 잡는 것보다는 두 명이 반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낮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보다는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이상에서 주택과 관련된 6가지 세금인 취득세, 증여세, 재산세,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단독명의, 공동명의 관련된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상의 정리를 바탕으로 단독명의가 유리할지 공동명의가 유리할지를 단편적으로 정리해 보면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 공동명의에 별 차이가 없고요. 증여세는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할 때 내게 되는 세금이니까 기존 명의 형태를 바꾸지 않는 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종부세는 2021년부터 세액공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공동명의가 좀 더 유리해진 것 같고요. 임대소득세는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 건보료를 꼭 확인해 봐야겠지만 소득세만을 기준으로 본다면 일단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고요. 양도소득세는 공동명의가 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는 유리한 상황이 많은 것 같기는 한데요.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정리는 일반적인 상황만을 기준으로 단편적으로 정리한 것 뿐이라는 겁니다. 실제 상황은 항상 이것보다는 더 복잡하니까요. 실제 상황에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사전에 꼭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네,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시 유의할 점을 한번 정리해 또 추가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일 경우 종부세하고 양도소득세 모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의 예이고요. 만약 현재 남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시에는 취득세와 배우자에 대한 증여 시 6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또 증여세가 또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나중에 매각할 경우에 양도소득세와 잘 따져보고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양도소득세 절감 효과보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 면 지금 변경하는 것보다는 향후 집을 팔고 다시 구입할 때 그때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경우가 달라지니까 되도록이면 세무사하고 사전 협의해서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공동명의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야 될지는 이제 사례를 들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2억 원에 사서 2년 보유한 후 3억 원에 팔 경우 세금은 얼마가 되는지. 양도 차익은 3억 원에 팔았으니까 매도가 3억 원에서 취득가 2억 원을 빼면 1억 원이 양도 차익이 됩니다. 남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양도 차익 1억 원에다가 1억 원 이하 세율이 양도세율이 35%니까 거의 35%를 곱하고요. 거기에서 누진공제액 1,490만 원을 빼면 2,010만 원이 일단 그 양도소득세가 되는데, 만일에 이게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 1억 원이 아니고 그거를 부부 각각 5천만 원씩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5천만 원에다가 5천만 원 이하의 양도세율이 24%니까 24%를 곱하고 거기에서 누진공제 520만 원을 빼면 672만 원. 요건 이제 한 사람 문이고요. 그럼 두 사람 거를 합치면 1,356만 원.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와 남편 단독 명의일 때 세금 차액은 전체적으로 650만 원이 차익이 발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다. 절세 관련 내용에서 지금까지 들으신 거를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별로 신고기한, 납부기한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금에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처럼 때가 되면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하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금을 제때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소위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세금이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가 이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별로 공제 및 비과세한도를 적극 활용하시라는 것입니다. 세금별로 어느 한도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필요경비 공제를 위한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해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샤시 보일러 설치 등 인테리어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 놓으시면 나중에 팔 때 그 금액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거 설명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최대한 부부 공동명의를 하든지 여하튼 분산해서 소유를 해 놓으시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세금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납부기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납부기한은 해당 사유 발생한 날의 말일부터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2개월 이내, 증여세는 3개월 이내, 상속세는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셔야 된다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기한은 꼭 기억하셨다가 추가적인 어떤 그 세금 폭탄 안 맞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금을 3% 깎아줍니다. 그런데 만약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과징금이 추가적으로 부과된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증여세 공제한도 비과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여세 공제한도는 매 10년마다 배우자는 6억 원, 성년자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고요. 다음에 상속세 공제는 배우자는 5억 원에서 30억까지, 자녀는 일갈 5억 원. 양도소득세는 1주택 1세대일 때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세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비과세되는 게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임대소득세도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배우신 거 마지막으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앞에 강의 드렸던 내용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은 네, 2번 20%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요건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2년 이상 보유,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2개월 내 신고. 네, 정답은 2개월 내 신고죠. 네, 다 맞추셨죠?
네, 세금과 관련된 절세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은 신고 납부기 한 비과세 요건, 증비 서류 등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많고 복잡하므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되도록이면 좀 세무사와 상담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절세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복잡할 때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배우신 어떤 이 세금 관련된 거 잘 이해하시고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